예, 안녕하십니까. PC본입니다. 오늘은 전자계산기 조직 응용기사 이제 필기 이론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과목의 데이터 통신의 데이터 종속 및 제어 방식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데이터 통신은 이제 오늘이랑 다음 이제 한 번 더, 두 번 강의를 하게 될 텐데, 난이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정보 처리 기사, 정보 처리 기사보다는 훨씬 어렵습니다. 이거 이제 이번에 바뀐 거 보니까는 데이터 통신이 엄청나게 축소됐거든요. 정보 처리 기사는 한 두세 문제 나오려나? 나 기출 문제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다음에 전자계산기보다는 쉽습니다. 전자계산기는 이제 한 과목 자체가 이제 데이터 통신으로 들어가니까는 이거에 비해서는 많이 쉽고 정보 처리보다는 훨씬 어렵고 뭐 그 정도입니다. 그래도 이제 10문제밖에 안 되니까는 10문제도 많지요. 근데 할만합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인데 데이터 종속 및 제어 방식에서 이제 데이터 종속 이론과 이제 종속 제어 방식 이제 네트워크 전에 이제 통신에 관련된 이제 기본적인 걸 배우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 종속 이론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출되고 그걸 떠나서 그거를 배우기 전에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될 게 조금 있습니다. 데이터 통신은 무작정 이제 나오는 것만 외워서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좀 살펴보면은 데이터 통신, 이제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보면은 데이터 통신은 전선과 같은 특정 형태의 종속 매체를 통해 두 장치 간의 데이터를 교환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종속 매체, 이제 무선도 그 전자파니까 그것도 매체로 칩니다. 효과적인 데이터 통신 시스템은 전달, 정확성, 적시성, 파형단조의 네 가지의 기본 특성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에서 나오는 건 아니니까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막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데이터 통신을 이제 도식하면은 이런데 5개의 요소에서 이제 메시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디로 보내는 데이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송신자는 이제 그 데이터를 보내는 사람, 샌더. 그 다음에 수신자, 리시버는 이제 그 데이터를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전송 매체는 미디엄. 이거는 이제 방금 말한 이 전송 매체 그 동축 케이블이라든지 광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고, 이제 뭔가 신호를 주고 받고 할 때 이제 각자의 그 규칙이 있겠지요. 룰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그 조직 응용 기사에서 이제 여기 전송 매체는 안 다루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콜 이 관련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거예요. 이 뻔하지요. TCP/IP라든지 OSI 7계층 그런 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오늘은 이제 샌더가 리시버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기본적인 방법들을 배우겠습니다. 먼저 기출되진 않지만 이제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기본 개념을 더 잡으면 이제 시그널에 대해서, 신호는 말 그대로 우리가 보내려는 건데 보통 이제 전기지요. 전기를 사용하지요. 보면은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신호도 아날로그나 디지털이 될 수 있다 해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이 개념은 뭐 컴퓨터 관련된 기사 자격증을 딸 정도면 이제 이 정도는 상식으로 이제 깔고 계셔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연속적이고 자연 속에 실제로 존재하는 연속적이고,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뚝뚝뚝뚝 직선으로 움직이지요. 이게 갑자기 흉흉 변하거든요. 이게 그 이산적이라고 표현해요. 이산적이다. 그래서 이게 연속적이다, 이산적이다, 이산적이라고 하는데, 이게 연속적, 이게 불연속적이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그 연속적입니다. 디지털은. 그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듣는 소리, 우리 목소리,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날로그고,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갑자기 쫑쫑 하면 이제 슉슉 변하는 거는 뭐 순간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려고 하면 시간을 많이 먹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일단 이 그래프 모양을 일단은 잘 봐놔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이제 나중에 아날로그 신호, 디지털 신호 이제 어떻게 전송이 되는지 그게 이해가 되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간단하지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날로그 신호에 관련된 이제 개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흔히들 보는 정현파, 이런 것들을 정현파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복합 신호가 아니고 이제 한 가지 일정한 주기를 갖고 있지요. 그래서 용어를 잘 좀 보셔야 돼요. 이게 앰플리튜드, 진폭, 이거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오는 용어들은 영어로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그 가로축이 이제 시간이고 세로축이 이제 진폭, 그 전기에서는 이제 이게 전압, 볼트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세로줄은. 어쨌든 이렇게 있고, 주파수는 지금 그 1초 동안 생성되는 신호 주기가 있죠. 그러니까는 하나의 그 서클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한 서클, 그 다음에 이 똑같은 서클이 또 반복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1초라고 하면은 지금 이거는 두 번의 서클이 돌았죠. 그래서 2Hz가 되는 겁니다. 이게 헤르츠입니다. 주파수 프리퀀시,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이거는 이제 그 가로축이 이제 헤르츠로 표현한 거, 프리퀀시로 가로축으로 표현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그 두 번의 주기가 있었지요. 그래서 2Hz지요. 그래서 여기 프리퀀시 가로가 프리퀀시일 때 2에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그래프를 가로축을 바꾸면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하나의 파동이 더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이제 두 개의 정형파가 같이 있는 거지. 이게 복합 신호인데, 노란색은 한번 따로 살펴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한 서클이죠. 한 서클. 그러면 한 서클, 두 서클, 세 서클, 네 서클, 네 번의 주기를 도니까는 이거는 4Hz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거를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요. 4Hz에서 진폭이 존재한다. 이 값은 같습니다. 이게 뭐 뭔지는 내가 안 정해놨는데 뭐 5V라 하면 여기서도 5V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가로축을 헤르츠라면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됩니다. 대신에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형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 모양을 파형이라고 합니다. 이 물결 모양을. 그러면 이제 대역폭이 뭐냐? 여기 대역폭은 그 복합 신호에 포함된 주파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복합 신호, 두 개의 정형파가 있잖아요. 이거 복합 신호를 지금 2Hz가 있고 4Hz가 있고 이 사이의 영역을 대역폭이라 해요. 그래서 대역폭을 구하려고 하면은 큰 주파수, 그러니까 4 마이너스 제일 작은 주파수 2. 그래서 얘의 대역폭은 2가 됩니다. 상식으로 대역폭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자 지우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위상을 보여주려고 그렸는데, 시각 0시, 지금 이 x축이 제로일 때가 이제 0시라고 했을 때, 시각 0시에 대한 파형의 상대적인 위치를 기술하는 것. 지금 이 파동은 셋 다 똑같거든요. 셋 다 똑같은데, 이 x가 0일 때 위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는 이 그래프를 왼쪽으로 계속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X축을 이렇게 옮겼다고 볼 수도 있고, 이 파동을
왼쪽으로, 이쪽으로 90도. 여기서 이거는 이거에 비해서 180도. 이렇게 옮겼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다른 파동이 다르니까 물론 이거에 대해서 주기랑 그 다음에 진폭이라든지 이런 건 동일하지만은 위상이 다른 그래프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90도는 뭐고 2분의 1 파이 180도는 파이 이렇게 나중에 공식에서 이렇게 등장을 하니까는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즘에 와서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 문제는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지만은 이거 알아야지 나중에 뒤에 공식이라든지 용어들을 다 외워도 되는데 외우는 것보다는 그냥 이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감각적으로 이렇게 아시는 게 더 편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이거? 그래서 어쨌든 대요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면은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옛날에는 나왔습니다. 10년, 한 7, 8년 전에까지. 요즘 안 나옵니다. 아무튼 대요폭은 최고 주파수와 최저 주파수의 사이의 간격을 의미한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러면 이제 디지털 신호에 대한 개념을 보면은 일단 그래프를 이렇게 딱 봐도 디지털이다 이런 느낌이 오지요. 아날로그는 이제 부드럽게 파동을 그리는데 디지털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값이 샥샥샥 변하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고요. 그 디지털에서는 꼭 아셔야 되는 게 이 레벨입니다. 이 레벨이 그 원서에는 그냥 이렇게 레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번역된 책에서는 보통 전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 개의 전위, 여기는 레벨이 4개가 존재하고 있죠. 이 두 개와 4개를 하면은 4개가 있으면 이제 지금 2층에서 값 비트로 표현하면 11, 이 레벨 3은 10, 01, 레벨 1 같은 경우에 맨 밑에 여기에 진폭을 나타낼 때는 그 0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공식이 의미가 이렇습니다. 이 공식은 넘버 비트 퍼 레벨 그 레벨당 비트가 필요한 개수 그러니까는 4개의 레벨을 표현을 하려고 하면 비트가 2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공식입니다. 여기서 L은 전위를 말합니다. 전위. 그래서 레벨이 4개 있다. 그러면은 이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은 로그 2, 4가 되지요. 그러면 2. 비트가 2개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2개 비트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위가 2개지요. 그러면은 로그 2에 L이 2니까는 2를 넣으면 1이 되죠. 그래서 한 개의 비트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지요. 이걸 좀 잘 알아놔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그 데이터 통신에서 나오는 공식들 중에서 자주 등장한 게 로그 2L 이거거든요. 얘를 그냥 외우지 마시고 이게 그 전위를 표현하기 위한 비트의 개수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만 단독으로 묻는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공식에 막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이제 문제로 기출되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이제 전송 속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전송 속도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비트율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트율은 이제 시간당 비트 간격의 개수라고 하는데 1초 동안 전송된 비트의 수는 일반적으로 bps로 표현한다. 대부분 bps로 표현합니다. 전송 속도를 표현할 때는. 그래서 bps는 비트 퍼 세컨드. 그 1초에 몇 개의 비트가 전송되냐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요, 그 신호 속도를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다양해요. 문제에서만이 아니라 신호 속도, 그 다음에 통신 용량, 그 다음에 채널 용량,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안 중요합니다. 그 문제를 볼 때는 이제 단위만 보십시오. bps를 묻네? 그러면 전송 속도를 묻는구나. 이렇게 다르게 이 다른 용어에 집착하지 마시고 bps만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공대에서는요.
공과대학 중에서 이제 컴퓨터 공학과가 그나마 용어가 좀 잘 정립이 돼 있어요. 전공에서. 그런데 그 건축학과, 토목, 그 다음에 전기 이런 쪽은요. 일단은 현장하고 이제 학문적하고 용어 차이가 굉장히 많지요. 막 졸업하고 이제 뭐 이렇게 현장에 가면은 이제 특히 공사판 가면은 전부 다 일본말로 하잖아요. 용어가 다 일본말이잖아요. 변압기를 뭐 도란스락 하나? 아무튼 뭐 그건 또 지역 차이도 있기도 하겠지만은 일단 용어 차이가 굉장히 심한 이유는 전공 서적들이 이제 용어 차이가 심해요. 번역을 할 때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많기 때문에 크게 정립이 좀 안 돼 있어요. 거기서 공부가 더 어려워지는데 그래도 그 컴퓨터 공학과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게 낫는데 지금 이제 데이터 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 쪽에 가깝기 때문에 용어가 조금 뭐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단위에 더 신경을 쓰시고 단위 뭐 문제가 나오면 단위를 보시고 이거 전송 속도는 묻는 거네 그렇게 잡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나이캐스트 전송률은 이제 부잡음 채널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최대 전송률이 말하는데 이 공식은 2 곱하기 대여폭 곱하기 로그 2L 로그 2L 아까 보셨지요. 이게 이제 전위 이 전위를 표현할 수 있는 비트 수를 나타내는 공식이 여기 들어가 있지요. 이게 다른 공식에도 많이 등장하는데 이걸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게 상식이기 때문에 내가 넣어놨습니다. 이런 공식이 있고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셰넌 용량 이 문제가 자주 기출이 됩니다. 그 잡음이 있는 채널 이 대부분의 실제로는 채널에 잡음이 다 있지요. 왜냐하면 저항이 없는 도체는 존재하지 않으니까는. 그 잡음 있는 채널에서 최대 전송률 보시면 이제 방금 그 기본 개념에서 나왔던 대역폭 곱하기 로그 2 1 플러스 SNR 해서 이제 처음 보는 게 나왔죠. SNR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신호대 잡음비 해서 신호대 잡음비는 보통 문제에서 주어줍니다. 우리가 치는 조직 응용 기사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은 개념은 이제 평균 노이즈 파워 잡음비 잡음의 값이 분모고요. 그 다음에 신호 파워가 분자니까는 잡음이 커지면은 신호대 잡음비는 작아집니다. 이 정도의 감으로 이해하고 계시고 SNR 값은 그냥 주어지니까는 공식에 그냥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셰넌 용량의 공식은 이제 그 용량이 단위는 당연히 BPS고요. 비트 퍼 세컨드. 대역폭 곱하기 로그 2 1 플러스 SNR 이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신호대 잡음비가 주어지고 있죠. 63. 그 다음에 대역폭이 주어졌지요. 신호대 잡음비가 63인 전송 채널이 있다. 이 채널의 대역폭은 8kHz라고 하면 통신 용량이라는 말에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채널 용량, 뭐 신호 속도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는 신경 쓰지 말고 BPS를 묻는구나.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BPS를 구하는 공식이 많지만은 지금 주어진 거는 대역폭이 주어졌지요. 8kHz. 그러면은 8,000 kg가 붙었으니까 8,000이고 곱하기 신호대 잡음비가 주어졌지요. 63. 그러면은 로그 2 에서 1 플러스 신호대 잡음비 63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게 64니까는 64면은 2의 몇 승이죠? 2, 4, 8, 16, 32, 64 2의 6승이네. 그러면은 8,000 곱하기 6이 되죠. 그러면 68, 48, 000 그러면은 답은 2번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런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번에는 이제 또 전송속도의 다른 단위 보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호율을 말하고 있는데요. 신호율은 1초당 전송된 신호 요소의 개수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책마다 말이 다 다릅니다. 변조속도, 보호를 변조속도라고도 하고 신호속도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나마 제일 나은 건 이제 신호율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말이 우리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단위가 중요해요. 보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방금 배운 비투율 BPS, BPS와의 관계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보호가 얘가 S고요. 보호는 N은 이제 데이터율, BPS 곱하기 데이터 요소 개수. 이거 또 나왔지요? 로그 2에.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레벨, 전위를 표현할 때 필요한 비트의 개수라고 했죠. 로그 2L. 이게 이제 분모로 들어갑니다. 이거 두 개를 곱하면은 보호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데이터율 N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이거를 넘기면 되죠. 그래서 S 곱하기 R. S가 보호고, 그 다음에 R이 그 필요한 비트 개수 로그 2L. 이렇게 되면은 이게 BPS가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여기서 넘긴 겁니다. 이 관계를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지우고, 문제도 간단해요. 이거는 그 변조 속도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는 그 변조 속도가 일단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무시하셔도 되고, 이제 단위만 보시면 돼요. 아, 보호가 2400이구나. 16진 QAM은 나중에 배울 겁니다. 변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16진이라면 이제 레벨이 16개라고 거예요. 이걸 사용한 경우 데이터의 신호 BPS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써볼게요. 보호와의 BPS의 관계는 보호는 BPS 곱하기 뭐였습니까? 그 신호 요소 개수, 그게 로그 2L이었지요. 분의 1. 그럼 이제 지금은 BPS를 물으니까는 BPS는 이거를 넘기쁘면은 보호 글이 들었다. 보호 곱하기 로그 2L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가 뭐였죠? 2400 곱하기 16진이니까는 로그 2, 16이 2의 몇 승이죠? 2, 4, 8, 16, 4승이네. 4를 곱하면은 뭐지? 4, 4, 16, 1 올라가고 8, 9600. 그래서 답은 2가 됩니다. 2번이 됩니다. 뭐고? 이거 안 중요합니다. 이거 한글. 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단위만 보시죠. 단위만. 이게 책마다 다르고, 웃긴 게 조직응용기사 시험에서 매년 이런 문제는 나오는데 거기서 말한 것도 매번 달라져요. 그거는 이제 번역이 뭐 이래 해도 되고 저래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단위만 신경 쓰십시오. 보호가 주어졌고, 그 16진 그 레벨의 개수가 주어졌고, BPS가 주어졌네. 이렇게 해가지고 푸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아날로그 대 디지털 변환. 그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걸 볼 텐데, 아까 전에 이제 데이터 통신에서 기본 요소에서 이제 발신하는 놈 샌더가 있을 것이고, 받는 놈 리시버가 있을 것이고, 이래 보내는데, 이 신호를 이제 어떻게 그냥 보내는 게 아니겠지요. 지금 여기서 배울 것은 이제 아날로그 신호인데 디지털로 변환해서 이제 종송을 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꾸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날로그 대신 디지털 변환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PCM,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 그래서 펄스 코드 변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펄스란 뭡니까? 이 파동 말합니다. 이 모양, 이 파도 물질 모양, 얘를 어떻게 변조를 하냐, 디지털로 어떻게 바꾸냐, 그건데 이런 용어들이 지금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일일이 다 외우기는 어려우니까는 이거를 뭐의 약자인지, 특히 이 맨 앞대가리를 좀, 앞대가리란다. 그 맨 앞 글자를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P는 이제 펄스다. 대부분 P가 나오면 펄스다. 해서 BCM을 잘 기억이 안 나도 펄스를 어떻게 하는 거네, 이렇게 유추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로 바꾸기 위해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법인데,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냐면은, 먼저 아날로그 신호를 표변화해서 양자화 시켜가지고 이거를 부호화한다. 샘플링, 컨팅징, 엔코딩, 뭐 이렇게
과정이 거치는데 이게 어떤 거냐 보면은 여기 이제 아날로그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아날로그가 있는데 여기서 표변화는 이제 샘플링 말 그대로 샘플을 뽑는 거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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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실제로는 훨씬 촘촘하겠지요. 어쨌든 이렇게 표본을 뽑아서 양자화 시킨다는 말은 이겁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디지털이죠.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여기서 샘플링을 한 데서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디지털화를 해서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부호화를 시키는 거야. 부호화는 뭡니까? 10110 뭐 이런 거겠죠. 이렇게 변환하는 것을 이제 PCM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개념은 이렇게 잡아가시고요. 문제를 보면은 문제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 어려워요. 말만 어려워요. 말만. 그러면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양자화 스텝수. 양자화는 아시겠지요? 요를 이렇게 바꾸는 게 양자화인데 스텝수가 뭐냐? 계단수가 뭐냐? 지금 말이 어려워서 그런 건데 계단수는 지금 이게 보면 이게 계단 모양이죠. 디지털로 바꾸니까는 계단 모양이고 이제 스텝수는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전에 그 뭐고 전위. 그러니까 이 계단은 이제 전위를 나타내죠. 아까 전에 그 제가 꼭 기억하시라는 거 있잖아요. 레벨별로 레벨 4개가 있다. 이랬을 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림이 이상하다. 아무튼 이 표현할 수 있는 거. 이게 계단수는 이제 그 표현할 수 있는 그 개수를 말하고 있고 비트는 이제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비트 수. 그게 스텝수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비트 개수는 공식이 로그 2L이었지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비트 개수 5비트. 5비트는 로그 2L. L이 이제 그 전위의 개수, 그 레벨의 개수. 그러면 L을 구하려고 하면은 바로 나오지요. 2의 5승. 2의 5승은 2의 5승이 뭐지요? 2, 4, 8, 16, 32. 요렇게. 이렇게 해서 답은 2번. 이게 말이 어려웠지 만약에 생각이 안 나면은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계단은 이걸 말하는 것 같다. 그리고 5비트가 주어졌으니까는 해가지고 이 공식을 그냥 때리 넣으면은 풀립니다. 뭐 문제가 나왔던 거니까는 스텝수, 계단수 이렇게 뭐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모른다 하셔도 주어진 거하고 이렇게 그 개념을 떠올리셔가지고 유추해서도 풀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그 방금 배운 PCM에서 나오는 문제, 관련된 문제, ISI가 뭐냐면은 인터 심볼 인터퍼런스라고 해서 부호 간에 이제 상호 간섭을 하는 걸 말해요. 이렇게 이제 그 보통 보면은 그 전송을 할 때 한 가지만 안 보내거든요. 지금 이제 정형파 단일 신호만 이렇게 했는데 이거랑 여러 가지 복합 신호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렇게 보내기도 하는데 이런 신호 간에 그 데이터 심볼 간에 이제 상호 간섭 현상을 말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오실로스코프로 측정이 가능하대요. 저는 이거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뭐 정작가에서 다루는 기계인데 저기 고등학교 실업계에서는 이걸 다루나 전작가나 이런 데서 저도 이거를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이제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처음 알아봤는데 지금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있죠. 이게 있고 이게 실제로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 실제로 보면 이게 막 움직이고 있어요. 측정을 하는 중에 측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눈 모양이 생기죠. 이 눈 모양에 문제가 나와요. 이게 I 패턴인데 이 I 패턴에서 이제 ISI 그러니까 부호간 상호 간섭이 없이 수심파를 채집할 수 있는 주기가 이 가로를 말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까지 이 가로가 이런 그 부호 간의 상호 간섭 없이 수심파를 채집할 수 있는 주기가 여기서 이까지가 되고 세로는 잡음의 여유도를 말한답니다. 여기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눈이라고 치면은 눈을 크게 뜨면 눈이 클수록 잡음의 여유도가 좋은 거고
그러니까 간섭이 그만큼 적다는 거죠. 눈이 작으면은, 눈이 이제 감기면은 잡으면 요요도가 적다는 거죠. 잡으면 요요도랑 이제 이렇게 신호가 있으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대역폭을 여러 군데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신호를 한 번에 보내는데 이 신호와 이 신호의 사이 이 부분 나중에 그 밴드 가드라고 나옵니다. 이런 거에서 이제 서로 간섭이 일어나면은 이제 그게 잡음이 되잖아요. 노이즈가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요요도. 그러니까 이 눈이 크게 뜰수록 좋은 거란 말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조직 운영기사에서 이런 것까지 내야 되나 생각이 좀 들어요, 솔직히. 그래도 여기는 이제 정보통신 계열인데 좀 전자과에서는 다루지. 어쨌든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는 이런 식으로. PCM에서 ISI를 측정하기 위해 I 패턴을 이용하는데 눈을 뜬 상하의 높이는 무엇이냐? 뭐 잡음의 요요도다. 이거는 이제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만약에 내가 시험 쳤으면 이거 틀렸을 거예요. 저도 몰랐거든요. 나왔으니까 알고 가시라고. 이번에는 이제 아날로그 대 디지털 변환 중에서 이제 PCM 말고 DM, 델타 모듈레이션, 델타 변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PCM은 각 표본 채집 시 신호의 진폭 값을 찾는 반면에 DM은 직전 표본값과의 차이 값을 찾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아날로그 신호가 이렇게 있죠? 파란색. 아날로그 신호가 이렇게 있으면, 델타 변조는, 이게 이제, 이 아날로그 신호가 올라가고 있다. 이게 차이 값을 찾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증가하고 있으면은, 1입니다. 1이면은 이제 이게 한 계단 위에 올라간다. 이 표시고. 그래서 델타 변조에서 필요한 거는 올라가냐, 내려가냐. 1과 0밖에 없습니다. 표현할 때 필요한 비트 수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조금 간단합니다.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이렇게 0의 값으로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해서 비슷해지는데 오차는 좀 있습니다. 아까 PCM에 비해서 오차는 좀 있는데 간단하고 적은 용량으로 이제 변조가 가능하다.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들의 그 특징은요, 2레벨 양자화를 수행한다. 이제 양자화는 이제 아시지요? 방금 이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꾸는 거, PCM은 이제 표본화를 시켜가지고 따라락 했는데 얘는 이제 두 개, 오직 0과 1만으로 이렇게 양자화를 수행하고 구성이 간단하고 신뢰성이 높고 전송 비트 수는 적으나 임펄스 잡음에 약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임펄스는 뭐냐면요. 그 아날로그 신호가 이래 있으면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휙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지금 이제 델타 변조 방식으로 하면은 이제 올라갈 때 이제 1값 줘서 요렇게 좀 차이는 나지만 비슷하게 가는데 순간적으로 그 아날로그 신호가 휙 올라가면은 여기서도 이제 이 휙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얘 그냥 한 칸 이렇게 이 정도만 올라가고 요렇게 해서 이게 이제 원본하고 갭이 엄청나게 생겨요. 이게 이제 이 말입니다. 임펄스가 이런 현상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손실이 있죠. 원본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게 있고 그 DM은 이제 이런 구성을 가져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이렇게 코드로 바꾸는데 얘는 이제 컴페러터 비교기고 그 다음에 이제 딜레이 유닛은 이제 지연 유닛, 스테어 케이스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PCM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이 책에서 나왔습니다. 그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앤 네트워킹, 그 데이터 통신과 네트워킹. 이거 표지는 4판인데 지금 5판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 책으로 저는 옛날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책을 참고해서 지금 강의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지금 엄청 뒤져본 이유가, 여러분들 이제 기사 시험 준비를 하시면은 기출 문제를 먼저 이렇게 수집을 하실 건데, 잘 모아진 사이트가 있죠. 저도 거기서 자료를 얻어가지고 이제 수업 준비를 했는데, 그 사이트는 되게 감사한데 그 오타가 한 번씩 있습니다. 문제를 이제 복원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거기에서 좀 이게 오타가 좀 있어요. 일단 DM은 이제 데이터 모듈레이션화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고,
데이터 모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이런 게. 굳이 데이터 모듈레이션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PCM, DM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전체적인 변조를 말하는 게 데이터 모듈레이션이고, 이게 보기를 보면은 2레벨 양자화를 수행한다. 그 다음에 시스템 구성이 간단하고 신뢰성이 높다. 이 말은요, DM의 특징이에요. DM의 특징이고, DM 송식기는 양자화기, 부호화기, 예측기 등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PCM의 그 구성이거든요. PCM의 구성이기 때문에 이게 답인 것 같고, 전송 비트 수는 적으나 전송 비트 수는 적으나 임펄스 잡음에 약하다. 이 말은 이제 DM 델타 변조의 그겁니다.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은 데이터가 아니고 이제 델타로 바꿔줘야 되고, 이게 답이 4번 되어 있는데 답이 4번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 2, 4가 이제 델타 모듈레이션의 그 설명이거든요. 4번은 이제 PCM의 설명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돼야 됩니다. 이거 복원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는 이거는 제가 유추한 거고요. 유추한 거고 이렇게 바꿔주면 답이 3번이 되고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DM의 설명이 델타 변조의 설명이기 때문에 데이터 모듈레이션이란 거는 없습니다. 이거를 챙겨보시고 잘 그거 하십시오. 챙겨보십시오. 잘못된 거를 이제 공부하면 안 되니까 옆에 친구 있으면 이거 잘못됐다더라 하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제 디지털 대 아날로그 변환.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변환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아날로그로 변환하는 것을 키잉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를 알아두세요. 이 용어를 키잉을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됐었거든요. 키잉이란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화시키는 것인데 여기서는 이제 ASK, FSK, PSK, QAM 자 이렇게 네 가지가 크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세부적으로는 좀 어렵지요. 전자가 분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거 알면 좋지만은 네트워크 쪽으로 이제 진출하실 분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아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 정도로 ASK 그의 약자 앞 글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Amplitude, Shift, King 이래 되면 이제 이거는 진폭을 변조시켜 가지고 변환시키는구나. 프리퀀시 이거 FSK는 이제 주파수를 변조시키는구나. 페이스 시프트 킹입니까? 이거는 이제 위상을 변조시키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제 쿼드레처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이거는 이제 ASK와 PSK를 조합한 거 두 가지를 바꿔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QM이 나중에 조금 다시 나올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이런 게 있다 아시고 여기서 의미가 뭐를 변조했다라는 거를 캐치를 하고 가시면 돼요. 문제는 뭐 이런 식으로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화시킨 것을 키잉이라고 한다. 이거는 친절하게 키잉의 뜻을 막 가르쳐주네요. 키잉의 세 가지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QM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이 세 개를 말합니다. 그래서 ASK, FSK, PSK인데 QSK라는 건 없습니다. 이제 QM을 알고 헷갈리라고 된 문제인데 QSK는 없으니까 답은 3번. 그러면 이제 앞에 거 중에서 이제 PSK만 좀 더 보겠습니다. 자, 페이스 시프트 킹에서 이건 이제 위상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은 이진 PSK, 그냥 PSK를 보통 이진 PSK라고 하는데 가장 간단한 PSK, 위상이 영도 180도 오직 두 개의 신호 요소만 사용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PSK는 쿼드레처, 이게 이제 직각입니다. 그 뜻이 90도죠. PSK는 이제 하나는 동일상이지만 다른 하나는 구상인 두 개의 방선파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말은 어려운데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이게 그러니까 이진 PSK 이제 0도 180도 뭐 이렇게만 표현을 하고 있고 QPSK는 이제 90도 차이로 이렇게 네 가지의 이제 전위를 가지고 있으면은 필요한 비트 수는 로그 2n 해가지고 이제 두 개의 비트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한 번씩 나오는데 QPSK 변조 방식에서 변화되는 위상차는 이거는 이제 모른다 하더라도 영어를 잘 하시면 이제 쿼드레이처 이게 이제 직각이라는 표현이니까는 뭐 답은 2번 이제 바로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예요. 이게 알고 있으면은 뭐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이제 다중화, 멀티플렉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논리회로 시간에 배우는 멀티플렉스 있잖아요. 그거의 개념으로 다가가시면 됩니다. 다중화는 단일 링크를 통하여 여러 개의 신호를 동시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인데 어떤 것들이 있다면 이제 FDM, WDM, TDM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제 FDM 문제에서 뒤에 이제 DM들은 이제 디비전 멀티플렉싱에서 그 분할해서 이제 다중화한다 이런 뜻의 DM들이 붙어 있고 앞에 이제 프랭컨시 이거는 이제 주파수를 분할해서 보내는 거죠. 주파수가 존재하니까 당연히 아날로그 다중화 기술이고 그 FDM은 이제 방송 주파수들의 변조 신호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떨어져 있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러 가지의 그 주파수가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이래 있고 뭐 이래 있고 이래 있는데 이 사이에 간격이 충분히 있어야지 간섭이 없다 말입니다. 그게 이제 보호 주파수대. 그 가드 밴드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이게 이제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WDM은 이제 웨이브 렌지. 이거는 이제 파장을 이제 분할해가지고 다중화하는 기법이다. 그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고, WDM은 이제 강섬유 신호를 묻기 위한 아날로그. 이것도 아날로그. 그 파장이니까 당연히 아날로그겠죠. 그 아날로그 디지털 이거를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보면 생각하면 당연합니다. 그 주파수하고 파장이니까 당연히 아날로그 신호를 분할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TDM은 이제 TDM의 T는 이제 타임입니다.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싱 시분할 다중화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동기 TDM, 통계적 TDM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차이점을 조금 알아놔셔야 돼요. 이게 보면은 지우고 지금 위에 있는 게 통계, 아예 동기 TDM이고요. 이게 동기 TDM이고 밑에 있는 게 통계적 TDM.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게 이제 통계적이라는 게 영어로 이제 스테이티스티칼 이렇게 돼 있는데 스테이틱하고 그거 혼동하면 안 됩니다. 스테이틱은 이제 그 뭐고 그 뭐 다이나믹의 반대 이제 정적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통계란 뜻입니다. 또 영어를 조금 알다가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가지고 일단 살펴보면은 이제 동기 TD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호가 이제 A 라인, B 라인, C 라인, D 라인, E 라인에서 이제 5개의 라인에서 멀티플렉싱을 해서 이렇게 보내는데 지금 이제 첫 번째 보면은 A1, B1, D1 세 개가 존재하잖아요. A1, B1. 근데 C 라인에는 자료가 없으니까 비워놓고 D1 이렇게 비워놓고 해서 이렇게 보내요. 이렇게 보내는 반면에 이제 통계적 TDM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통계를 내가지고 한 번에 한 3개쯤 보내더라 해가지고 이제 크기를 이제 정해놓고 지금 처음에 A1, B1, D1을 실어 보내고 그 다음에 있는 B2, D2, E2 얘를 실어 보내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동기 TDM에 비해서 통계적 TDM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빈 슬롯이 없어요. 빈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지만은 대신에 이제 각각의 데이터들을 어느 라인의 것이다. 보면은 A 라인의 것이니까 A, B 라인의 거니까 B 이렇게 해서 추가적인 비트가 필요해요. 이게 뭐 어느 라인에서 오는 건지 그걸 나타내는. 그래서 이게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그 데이터를 좀 더 만들어야 된다는 거. 일단 이렇게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기출 문제를 간단하게 다중화 방식 중 타임슬롯을 보고 타임슬롯을 사용자 요구에 따라 동적으로 할당하여 데이터를 종송할 수 있는 것은 해서 이게 이제 이거지요. 이거 통계적 TDM 이게 풀어 써 놓으니까는 이거를 이제
동적이란 말은 이제 다이나믹이고 반대말이 스테이틱이니까는 그거랑 헷갈려가지고 이번은 답이 아니겠지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를 실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말을 일부러 쓴 거예요. 동적으로 할당한 게 어딨노? 이거는 조금 헷갈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PCM이랑 STDM 이렇게 있으면 한번 약자로 써보십시오. 그러면은 더 생각이 잘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번에 이제는 이제 그 전송 제어 방식에 대해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은 전송 제어 절차는 어떻게 되냐? 문제 나오기 좋겠지요. 이거 순서대로 맞추기. 회선 접속을 하고 회선에 접속을 하고 데이터 링크를 확립을 하고 정보를 정소하고 데이터를 하고 그 정송을 하고 나면 데이터 링크를 해제하고 회선을 절단한다. 이 순서 뭐 별로 외울 필요 없습니다. 가만 보면은 이거 당연한 거니까. 기출문제 뭐 그대로입니다. 전송 제어 절차를 옳게 나타낸 것은 해서 회선 접속을 하고 데이터 링크를 확립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전송해야 되죠.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를 다시 해제해서 회선을 절단한다. 답은 4번.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송 제어 방식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동기화에 대한 개념을 조금 잡고 갈게요. 동기화란 일단은 정보통신에서의 동기화입니다. 말이 어렵노. 싱크로니제이션 싱크로니제이션 데이터 통신의 동기화란 발신자가 보낸 신호를 제대로 알아듣기 위해서는 수신자의 비트 간격은 발신자의 비트 간격과 완전하게 일치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보내는 놈이랑 받는 놈이랑 이렇게 딱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동기화가. 그 동기화 전송은 일단은 블록 단위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비동기 전송은 문자 단위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무슨 의미냐? 데이터 신호와 별도의 클럭 신호를 전송하는 게 보통 블록 단위 전송이고, 그 비동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신호 안에 동기 클럭 신호를 포함하여 전송한다. 아까 전에 멀티플렉싱에서 이제 그 통계적 TDM에서 나왔지요. 그 각각 문자마다 이제 그 한 개가 그 추가가 되잖아요. 문자마다 클럭 신호를 어느 라인의 것인지 뭐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 동기식 전송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HDLC라는 게 있습니다. HDLC는 하이 레벨 데이터 링크 컨트롤의 약자고 우리말로 고급 데이터 링크 제어라고 하는데, 고급하니까 우리는 조금은 이제 조금 값비싼 뭐 그런 의미로 뉘앙스가 느껴지는데, 하이 레벨이라는 거, 하이 레벨. 이거 보면은 비트 지향의 기억하십시오. 비트 지향의 프로토콜로 각 프레임의 데이터 흐름을 제어하고 오류를 검출할 수 있는 비트 열을 삽입해서 전송을 한다. 이래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할 거고, 일단은 HDLC의 링크 구성 방식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NRLAM, ARLAM, ABM이 있는데, NRLAM은 이제 노멀 리스폰스 모드, 정규 응답 모드, 표준 응답 모드. 그래서 주국 세션을 열고 종국은 단지 응답을 함.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그 주국이란 이제 데이터를 보내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데이터 받는 쪽에서는 이제 그 보내주세요, 잘못됐어요 그런 건 없고, 데이터를 보내고 말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제어 같은 거는 이제 주국에서만 다 하고, 받는 데서는 받았다고 그 응답만 해주는, 오직 리스폰스, 오직 응답만 하는 거. 그 제어가 안 됩니다. 받는 쪽에서는 제어가 안 되고, 이게 여기가 종국이죠. 제어 같은 건 절대 안 되고, 여기에서 그 주국에서 보내주는 대로 받으면 잘 받았어요, 잘 받았어요 이 말밖에 못 하는데, 이게 이제 NRLAM. 그리고 ARLAM은 비동기 응답 모드라 해가지고 그 싱크로너스 앞에 A가 붙었지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각국이 주국이자 종국으로 서로 대등하게 균형적으로 명령과 응답을 하며 동작. 그러니까는 얘하고 차이게 주국이 있고 종국이 있으면은 이거를 이제 내 보낸다
그 다음에 뭐 에러 제어라든지 이런저런 명령을요, 서로 동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ARM입니다. 그리고 ABM은 종국도 주국 개입 없이 송신할 수 있음. 얘를 손본 거예요. 얘는. ABM은 이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이제, 기존에 이렇게 해서 이제, 얘가 이제 슝 보내면은, 받는 놈들은 이제, 응답만 할 수가 있잖아요. 응답만 할 수가 있는데, 얘가, 그거를 안 하더라도, 다른 명령을 이제 보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ABM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기본은요, HLC의 기본 두 가지는 이거 두 개입니다. NRM과 ARM이고, ABM은 조금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기존에 이렇게 회선이, NRM으로 구성된 회선이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 지금 여기서 뭔가 종국에서도 명령을 내릴 경우가 있을 때 추가해서 하는 거를 ABM이거든요. 실제로는 제가 알아보니까는. 그래서 이제 조금은 의미가 이제 하는 게 이게 ARM하고 무슨 차이지 헷갈릴 수도 있어요. 헷갈릴 수도 있는데 다른 거라는 거 그걸 기억하세요. 그러면은 HDLC에 지워야겠다. HLC의 링크 구성에 따라 세 가지 동작 모드를 가지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은 ABM 있었고 NRM 있었고 ARM 있었고 MBM 이해는 뭐 처음 본 거죠. 답은 1번. 이거 세 가지를 그냥 이거는 좀 외울 필요는 있어요. NRM, ARM, ABM, HDLC에서는 이제 세 가지의 동작 모드가 있다.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HDLC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HDLC의 프레임에 대해서 보면은 프레임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I 프레임, S 프레임, U 프레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이 뭐냐면은 그 세 가지가 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I 프레임은 이제 I 프레임의 I는 이제 인포메이션의 I를 따왔고요. 네트워크 개초로부터 이제 사용자 데이터를 실어 나르기 위한 거, 이게 유저 인포메이션이잖아요. 이거 실어 나르기 위한 프레임이고, 그 다음에 감시 형식, 슈퍼비저리 프레임에서 이 S를 따온 게 S 프레임. 프레임의 수신 확인 전송 요구, 그리고 전송의 일시 연기 요구와 같은 제어 기능은 있다. 이게 이제 S 프레임이고, 그 다음에 U 프레임, 비번호 프레임. 이제 언넘버의 U를 따온 게 U 프레임이고 서로 연결된 장치들 간의 세션 관리와 제어 정보를 교환하는 프레임이다.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이제 각각의 이제 필드를 살펴보면은 플래그는 뭐 다 똑같지요. 그 프레임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플래그 필드. 그 다음에 어드레스는 당연히 발신지나 목적지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주소 필드고요. 컨트롤은 이제 프레임의 종류와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필드입니다. 그 다음에 FCS는 나중에 이제 오류 검출 마지막에 배울 건데 FCS는 이제 프레임 체크 시퀀스라고 해서 오류 검출 그에 관련된 정보를 갖고 있는 그 필드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뭐가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요. 지금 뭐 이거 프레임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 내기 좋잖아요. 세 개 다 넣어놓고 한 이상한 거 넣어놓고 아닌 것은 이런 거. 그래서 보면은 이게 HDLC에서 사용되는 프레임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I 프레임 있었고 S 프레임 있었고 U 프레임 있었고 그럼 컨트롤 프레임 이건 없죠? 이런 거는 그래서 답은 3번 ISU 프레임은 ISU 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비동기식 전송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ATM 이거 하나가 있습니다. ATM은 이제 비동기 전송 방식에 이제 이싱크로너스 EA를 따온 ATM 기억하시고요. 이게 세부적으로 보면은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ATM이. 근데 문제는 왜 내는지 모르겠어. 얘 셀 중계 프로토콜, 셀 방식이고 여기 국제통신연합에서 채택이 되었답니다. 이제 앞선 이제 동기식 전송에 대한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규격들이 많이 개발되었겠지요. 그것을 이제 채택된 게 ATM인데, 얘는 이제 헤더와 페이로드 이래 있는데, 이게 헤더가 이제 5바이트, 페이로드가 48바이트,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문제가 이것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 기출 문제를 보면은 기출 문제가 비동기식 전달 모드 ATM 해가지고 이제 헤드와 유로부에서 어려운 말을 써죠. 옥텟이란 말을 잘 안 쓰거든요. 옥텟은 이게 그 팔진 관련된 용어인데, 지금의 옥텟은요 컴퓨터에서 바이트랑 같습니다. 바이트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계산하고 그런 게 아니고, ATM에서 헤더는 5바이트고 유로브와는 48바이트다. 합쳐서 53바이트다. 이거는 외워야 돼요. ATM은 헤더가 5바이트, 유로브와는 48바이트. 그 옥텟이라는 용어는, 이거는 조금 문제를 이래내는 사람은 정신병자 같아. 왜 이런 단위를 쓰는지. 이거 바이트랑 같은 의미입니다. 옥텟은. 하여튼 답은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저 규격이에요, 규격. 헤더는 5옥텟, 유로브와 그 페이로드. 이거는 48옥텟. 48바이트. 예, 3번 외우십시오. 그럼 이제 오류 제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류의 원인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감쇄, 지연, 확산, 잡음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이게 뭐 문제로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럼 대충 알아보면은 감쇄는 이제 그 장거리를 가다 보니까는 전력이 약해져서 생기는 게 이제 감쇄고, 파워가 약해지고, 지연 확산, 지연 중복,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일단은 뭐 지연 확산 이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자료가 동시에 이렇게 전송이 됐을 때 어떤 거는 느리고 어떤 거는 빨리 도착하고 이제 동시에 싱크로가 안 맞아지는 걸 말합니다. 지연 확산은. 그 다음에 잡음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잡음이 발생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선 그 전송 매체에서 중간에 뭐 어디서 열이 생긴다든지,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는 거는 모든 도체는 이제 저항을 갖고 있으니까는 그 저항에 의해서 이제 잡음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류의 원인은 이렇게 다양한 게 있는데, 이제 그런 오류를 이제 찾아내야죠. 정확하게 전달하려면은. 그러면 에러 제어 방식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뭐 대충은 아실 거예요. 페리티 부분은 이제 홀짝 개수를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오류 검출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이제 페리티 코드고, 정바크 부호는 이제 m out of n 코드로 이제 일정 수의 1 또는 0의 값을 갖는다. 뭐 이런 걸로 해서 오류 검출을 하는 건데,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되고, CRC는 뭔지 몰라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CRC 에러 이런 거는 컴퓨터 쓰다 보면 많이 보거든요. 이거 집단 오류에 적합하고 동기식 종송에 사용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이제 해밍 코드인데, 해밍 코드 같은 경우에는 그 언제 배웠지? 해밍 함수 배웠잖아요. 이제 그런 알고리즘으로 해가지고 오류 검출뿐만이 아니라 수정까지 가능한 거. 이게 키워드입니다. 해밍 코드에서 이제 그 에러 제어 방식에서 뭐 검출도 하고 수정도 한다 하면은 그거는 무조건 해밍 코드입니다. 답이. 그리고 좀 자세히 나오면 이제 해밍 거리가 나오는데, 해밍 거리는 이제 오류 개수 플러스 1이라는 거. 이걸 좀 기억하십시오. 해밍 거리는 이거를 설명해야 되나? 그 데이터가 요래 있으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거리를 말해요. 이게서 여러 가지 조합이 있는데, 자료가 001, 뭐 100, 뭐 이런 식으로 막 있는데, 거기서 제일 짧은 거리를 해밍 거리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해밍 거리는 이제 오류 개수에서 플러스 1 한 게 해밍 거리다. 그럼 반대로 오류 개수는 해밍 거리 마이너스 1이죠. 해밍 거리 마이너스 1 넘기면 되니까는, 예,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 에러 제어 방식은 이런 게 있다, 그 정도만 아시고, 기출 문제는 이건 이제 해밍 거리가 6일 때 검출할 수 있는 개수 1 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답은 5. 이게 공식입니다. 그 해밍 거리는 오류 개수 플러스 1. 이거 좀
가뿐하게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류제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ARQ입니다. 조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좀 살펴보면은 ARQ는 그 오토매틱 리피트 리퀘스트 자동 반복 요구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 지금 여기 A가 이제 그 자료를 보내는 샌더고 이게 리시버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 자료를 이제 이 자료를 보낼 거예요. 01, 01, 01을. 그러면 먼저 이제 앞에 거 0을 슝 보냅니다. 슝 보내면은 이제 ACK라는 이제 긍정의 그 답을 보내요. 잘 받았어요 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잘 받았다는 응답을 받으면 이제 그 다음 걸 보냅니다. 그 다음 거를 슝 보내고 슝 보냈는데 이제 뭐 무슨 이유에 있었든지 간에 절단이 됐든지 무슨 오류가 생겼든지 간에 이제 이게 없어졌어요. 없어졌으면은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나서 잘 받았어요 응답이 없으면은 아까 보낸 걸 다시 보냅니다. 다시 보내고 나서 지금 이제 리시버가 받고 나서 잘 받았어요 하고 이렇게 응답이 오면 또 그 다음 걸 보내고 ACK는 그 ARQ는 이런 그 알고리즘을 한 것. 안 오면 기다렸다가 다시 하는 것 이런 건데 이게 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ARQ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봤던 거는 이제 스톱 앤 웨이트 ARQ고 그 다음에 go back and ARQ, selective ARQ가 이래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뭐냐면 방금 봤듯이 그 스톱 앤 웨이트 ARQ는 이제 송신청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려 가지고 그 응답이 없다 뭐 응답이 없거나 이렇게 부정의 응답이 왔을 때는 그 방금 보냈던 거를 하나의 블록만 그것만 다시 보내는 거 이런 걸 말하고 go back and ARQ는 이제 오류가 처음 발생한 블록 이후 모든 걸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고 나서 뭐 잘못됐다고 오면은 그러면 응답에서 이제 몇 번이 잘못됐다 하면은 만약에 세 번째가 잘못됐다 하면 세 번째 이후 거는 싹 다시 보내는 거 그런 게 go back and이고 셀렉티브는 말 그대로 선택해서 보내는 거. 오류가 발생한 것만 골라가지고 그것만 쇽 보내는 게 이제 셀렉티브 ARQ입니다. 그렇게 가고 주로 나오는 건 스톱 앤 웨이트입니다. 이것만 확실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기출 문제를 보면은 지우고 스톱 앤 웨이트 방식에서 수신측이 3번 프레임에 대한 부정 수신 확인을 보낸 경우 송신측의 행동으로 올바른 것은 3번에서 이제 이렇게 그 부정 수신이 됐으니까는 이제 3번 프레임만 재송송하면 돼요. 3번만 보내고 나서 나중에 이제 긍정이 오면은 그 다음에 뭐 4번 그 다음에 보내는 거지 이제 3번만 보낸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스톱 앤 웨이트 이 세 개 중에서 주로 이것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어 문자 방금 본 거는 이제 긍정과 부정 ACK, NAK 이거는 좀 상식이고 두 개는 이거를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두 개는 이제 아실 거고 긍정, 부정 이 두 개만 좀 알아두십시오. 나와봤자 이 두 개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 생각에는 SOH 뭐 스타트 오브 헤딩 이제 그 헤더의 앞을 스타트를 시작을 의미하고 STX는 이제 그 문자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들. 이 두 개에서 이제 나오지 나머지를 내지는 않을 거예요.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잘 안 나오는데 혹시나 나오면은 이거 아니면 이거 근데 이건 너무 또 상식적이니까는 이 정도 위에 두 개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체크를 해야 되겠다. 이거 네 가지가 이거 네 개만 좀 아세요? 이거는 뭐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 이 두 개가 이제 시작을 알리는 게 중요하니까는 다른데 나도 묻잖아.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고하셨고요. 이제 오늘 수업은 이제 이걸로 끝이고 이제 다음 주가 아니고 바로 만들 건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데이터 통신의 마지막이자 이 과목의 마지막 네트워크 및 프로토콜을 배워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